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우리 최구식 전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그리고 전 의원을 모시고 정치 현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보수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요새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이야기를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진주에서 올라오신 최 의원 손에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이 딱 들려 있습니다. 이 책 유명한 책인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고 뭐 지구에 있는 200개 넘는 나라가 왜 선진국이 되고 왜 후진국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계속 되는지 뭐 참으로 통찰력 있는 그 분석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받았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결국은 제도, 여기는 이제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 예,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은 뭐 선진국, 후진국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리 됐다. 근데 아프리카, 뭐 적도, 예. 그리고 또 총균쇠라는 책을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또 그분도 그렇게, 그분은 뭐 농작물, 가축, 이게 이제 대륙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문화적 요인, 유교가 어떻고, 뭐, 이건 이제 막스 베버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뭐 윤리사는 그게 자본주의의 종교를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 이 아주 젊은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 이분은 다 틀렸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면 그러니까 경제 제도가 포용적이고 그러면은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착취적이면은 그건 계속 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세계 역사로부터 그리고 그럼 이 분기가 언제부터 되느냐 뭐 패스트 얘기도 하고 아주 재미나는 책입니다. 요새는 이런 재미나는 책에 대해서도 노벨상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오기 10년 전에 이 책이 뉴욕타임스 칼럼에 소개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받아보고 딱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책 소개 문장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딱 저 비교 대상으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는 이게 한국이 최고의 그 비교 모델이 됐구나. 그러니까 38선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한이 오히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북한이 저 중화공업의 기지였거든요. 공업력은 훨씬 그게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북한에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왜 남북한에 이런 차이가 났느냐.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지도하에 건국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고, 북한은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한쪽은 지금까지도 3대에 걸쳐서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고 다른 쪽은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사람도 있고 뭐 감옥에도 가고 암살도 되고 뭐 이렇게 퇴임 후에는 자살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대통령의 이야기고 국가 전체는 인클루시브한 그러니까 포용적인 정책을 계속해 와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결론이 맞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노벨 경제상 두 사람이 받았죠. 아마 공제죠. 공제자가 공제자. 두 사람이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가 받아야 할 상이다. 네. 이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네. 하는 건데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을 이제 공동 수상했는데 그 공저자가 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이 정치학자 그 제임스 로빈슨 이 두 분이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같이 썼다는 거죠.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고 MIT 경제학과 교수고 그렇습니다. 아주 참 대단히 통찰력 있는 책이고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정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 마이크 잡는 자리가 있는데 뭐 제가 그때 자주 하던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하여튼 제도가 그러니까 집을 화장실 옆에 지어 놓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꽃밭 옆에 지어 놓으면 향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댐이 있는데 물을 이쪽으로 내면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내면 저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제도냐 사람이냐 하는데 그건 옛날에 뭐 절대 왕조 시대 때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저는 뭐 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제도가 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뭐 제도 중에 제도가 법 아닙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 나서기 전까지 저와 제 집사람은 이 전과 기록이 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전과자고 집사람도 전과자입니다. 무슨 범법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면 받아서 이제 다 그래서 저는 사면보다도 다 선거법인데 선거법 정치자금법인데 저는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자금법도 걸렸는데 정치자금법은 달리 말하면은 부패 혐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내려갈 때 제가 반포의 3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걸 팔고 진주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절들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서울에 집 놔두고 진주 내려가서 전세 살면 되지. 이러길래 제가 저 진주 가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 그럴 사람인데 운명을 맡겨달라고 말할 사람인데 너는 서울 살면서 진주에 전세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집 바로 팔고 내려가 저 진주 외곽에 지금도 평수는 35평 그대로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제가 그 부패 혐의로 걸려가지고 또 전과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어겼다고. 집사람이 이제 2004년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저 집사람을 와서 이제 인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부르니까 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저도 집사람도 이 선거 현장을 잘 모를 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서 그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었는데 그 제목이 신식구식 행진곡이라는 신식구식 행진곡. 그래서 제 이름이 최구식이니까 그래서 뭐 그 책을 잘 썼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신식이 아니고 구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그 집사람이 거기서 최구식 안 사람이다. 신식이 아니고 구식이다. 이번 선거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관위에 하여튼 이 고발이 신고가 된 모양입니다. 신고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선관위에서 검찰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기네. 검찰로 고발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불려갔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황당무계 해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무슨 선관위가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선관위원장이 그 판사님입니다. 뭐 지금도 다 그렇지만은 판사님한테 제가 괘씸죄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실형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혐의가 뭐냐? 그렇죠. 국회의원 후보 최구식이라고 말했다고. 아하. 예비 후보인데. 예, 그 말 하나 차이로, 그죠? 그거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1심에 그리 받고 2심에서는 80만으로. 80만 원으로. 예. 1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출마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때는 이미 2심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쫓겨날 뻔했네. 20만 원 차이로. 그렇죠. 하여튼 참 그리고 지금도 어떤가 하면은 이제 예비 후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비 후보가 되면은 이제 이름 세계 선거를 하는데 모든 후보가 다 의리광대처럼 옷에다가 이름 글이 써 다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예비 후보라고 씁니까? 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지요. 이름 예비 후보가 되면은. 이름 예비. 근데 처음 그 제도 도입됐을 때는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합니다. 도지사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도 모두가 다. 근데 예비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사무실에서 뭘 할 때 마이크를 못 잡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되네. 육성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우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엄청난 큰 걸로 시작했는데, 제도,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넓히면은 이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문명 파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도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 한 개인을 위해서 제도를 파괴하는 수가 있고, 어느 집단을 위해서도 시스템을 바꾸고 파괴하는 수가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저 입에서 이 제도 파괴, 문명 파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저절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정책 중에서, 이건 문명 파괴다, 제도 파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갑자기 하나의 제도인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것도 제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도 파괴예요. 2달 만에 국방부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하니까 국방부는 그 옆에 있는 합참 사무실로 가서 격방살이를 하고, 합참은 또 어디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고 하는 상황을 감아보면서 한국에서 제도가 부서지는 게 간단하구나. 역대 대통령들이 직무를 했던 공간도 이렇게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놀랐는데, 2024년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라고 아주 거의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K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한 그 후유증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런 의료제도라는 제도는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세 번째는 계엄령 선포죠. 그 계엄령 선포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군대 동원인데, 군대 동원을 해가지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간 거, 이것도 이제 제도 중에 가장 훌륭한 제도인 헌법을 파괴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명 파괴자다, 이런 말을 막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이 책 생각이 나는데, 제가 1996년에서 97년까지 하버드 대학 니만 펠로우 과정을 갔는데, 그 여러 기자들이 토론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어떤 그 쟁점이 된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누가 설명을 하는데, 그 책 저자도 왔는데, 이분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적 전통, 게르만족 중에서도 조금 극단적인 그런 게 독일이 학살을 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정적 요인은 정치가 정치. 그러니까 히틀러를 만들어낸 정치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구식 의원께서 하시는 이 제도의 중요성, 정치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정치는 법을 만들어내니까 법의 문제에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서 지금 공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판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나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배경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찰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그 사안 자체는 너무나 사소한 건데, 요거 가지고, 요런 거 가지고 국회의원 목이 달아날 수 있다. 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비례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죠? 신호 위반했다고 사형 선고하는 거 비슷한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연호를 못 합니다. 예비 후보인데 연호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걸 왜 그 선거할 때는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연호하는 게 그렇죠. 제일 뭐 기본 아닙니까? 뭐 파이팅 하든지 뭐 아니 사람 이름은 사람 되는데 예 근데 뭐 저 대표님 나오셨으면은 조갑제 조갑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그것도 선거법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뭘 하느냐?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지요 하면서 이게 뭐 하는 법입니까? 그러고 차를 주는데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 차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당원이 일을 하다가 그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네. 예. 그리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명함을 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규제나 제도는 다 생각하면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주먹을 날리면 안 되는 이유는 싸움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다 들으면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밥을 먹는데 이쑤시개로 먹으면 되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다 선거법 물어보라 그럽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할 때마다. 예. 근데 물어봐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왜? 사리에 안 맞기 때문에. 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그게. 무슨 법률책이 만주 두툼하게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지침이 내려와도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예컨대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산다든지 그 정도예요, 그지? 이런 말을 하자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정도의 위중한 공정한 선거가 안 되는 경우는 지금은 없는 겁니다. 제가 현업에 있어 보면은. 그리고 선거는 말하자면 생사를 건 후보들끼리 나와서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이전에, 선관위 검찰 이전에 상대 후보가 셜록 홈즈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감시를 합니다. 서로 상호 감시를 하고.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모든 게 CCTV로 다 찍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화 녹음된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불공정한 선거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선거라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